안녕하세요. 오늘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윤혜정 교수입니다.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굿 인터넷 클럽은 평소 뵙기 힘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보좌진 분들을 모셨는데요. 이분들과 함께 입법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패널분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 의원실 박지원 비서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IT 벤처 전문가 이영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혜인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경 보좌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의 진성오 보좌관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호기심을 가지실 가벼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사실 국회를 뉴스에서 매일 보고 접하지만 사실 좀 멀게 느껴지는 느낌이고요. 또 과거 보좌관 같은 드라마 배경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국회에 얼마나 계셨고 또 과거에 비해 지금의 국회와 보좌진들의 일, 또 역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진성호 보좌관님부터. 예. 아까 인사드렸던 김영식 의원실의 진성오 보좌관입니다. 저는 이제 2009년 이제 국회 처음 들어왔고 지금 13년 차로 이제 국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원래 대기업 그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당시 좀 그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입 케이스인데 예전과는 달리 국회 보좌진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그런 그 관련한 전문가나 특히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종사자들이 이제 국회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전문직이라든지 그 협회나 뭐 이런 그 저같이 이제 업계 종사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입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저는 또 그 다른 보좌진들과는 약간 다르게 그 공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약간 좀 다른 케이스로 이제 들어온 경우고요. 지금 저 말고도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되니까 마이크 바로 이도경 보좌관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2012년 5월에 국회를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상임위가 조금씩 다르긴 했는데요. 주로 문화 그리고 방송통신 이쪽 상임위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시에 인턴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뭐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조금 어필을 하자면은 지금까지 역대 국회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임 관련된 법안 그리고 e스포츠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통과를 시켰다는 이제 그 자부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보다도 훨씬 더 지금 후배 보좌진들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이쪽 디지털 분야의 산업 쪽이 입법적으로도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법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국회 들어온 지 이제 만 10년이 좀 넘었고요. 뭐 라떼를 좀 시전을 해보자면 그 종이로 만든 코팅 신분증을 쓰다가 지금 이제 전자 신분증을 쓰고 있고 국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뭐 사회의 변화의 흐름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도 지금 뭐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앞에서 지금 보좌진 역량들이 굉장히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고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제가 어느새 이렇게 후배들을 보면서 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후배들이 너무 똑똑하고 정말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도 확실하기 때문에 보좌진의 전문성은 정말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도 역시 의원님들과 보좌진의 어떤 관계도
정말 많이 탈권위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날로 갈수록. 그리고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의원과 보좌진들 간의 그 어떤 소통 방식도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직보하는 것도 정말 많아졌고,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좌관님을 통해서 의원님께 뭐 보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면 요즘은 정말 그냥 업무마다 직보를 하는 체계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도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막내일 듯한데요. 2013년도 여름에 저는 석사를 그러니까 정치외교를 한 이후에 국회를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과거의 국회와 지금의 국회를 비교했을 때 저는 제가 딱 들어왔을 때 국회에 이제 로스쿨을 마치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로스쿨을 마치고 들어온 분들이 그래도 입법적인 영향을 법적으로 뭔가 그런 시선에서 뭔가 바라보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요즘은 더더군다나 더 많아졌고요. 로스쿨 출신 보좌진들이 많아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 법적인 전문성,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IC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뭐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일하셔서 관심사를 가지고 같이 국회에 입성하셔서 관심 법안들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 또 이제 발을 맞춰 보좌진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생각하고 배울 점들도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패널분들 좋은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준비한 질문이거든요. 다음 질문은. 그런데 사실 벌써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자면, 저희 그 대학에 있다 보니 학생분들 중에 이제 미래 보좌진을, 보좌관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네, 학교 다니는 중에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학교 다닐 때 뭘 더 많이 해서 이곳에 와서 더 뭘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명확히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와 국회와 가장 다른 점이 뭘까, 업무를 했을 때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국회에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늘 회의가 생기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갑자기 회의가 취소되기도 하고, 회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여야 합의로 회의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과 갑자기 닥치는 일들에 의연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만 있다면 저는 사실 그게 최고의, 그러니까 다른 분야와 다르게 국회 보좌진으로서 꼭 가져야 할 능력과 역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첫째는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 많아서 그 야근을 버틸 수 있는 체력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오지랖. 그 내일보다는 남의 일, 그 남의 일보다는 어떤 사회 공적인 영역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그런 오지랖이 좀 두 번째 어떤 DNA가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실무적 역량을 하나 말씀드리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좌진이 그 글을 많이 써요. 축사도 많이 쓰고 보도자료, 뭐 보고서, 질의서,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글을 잘 쓴다면 보좌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약간 요 역량 관리에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국회 들어왔을 때 저희 보좌관님이 저한테 시키셨던 게 매일 그 마음에 드는 사설 하나를 꼽아서 외울 정도로 베껴 써라 라는 거를 시키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사설이 글이 짧고 굉장히 주장이 명확한 글이기 때문에 그 국회 글쓰기가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무적인 어떤 뭐 준비라고 한다면 요 정도고,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두 번째가 두 가지 역량이 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뭐 누구나 도전해보고 시도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누구나 남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자신만 가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억울하고
힘든 그런 업무적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인내심이 강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방금 이제 비서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글쓰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드라이한 글쓰기. 네, 그래서 좀 감성적이고 이런 글보다는 드라이한 글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을 뽑으면은 꼭 글쓰기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뭐 이번에는 뭐 사설 형식으로 써봐라. 이번에는 뭐 어떤 말씀 자료 형식으로 써봐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업무적인 역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말 막 미친 듯이 막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조금 더 유리한 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게임 때문에 그 로스쿨을 해외에 있는 데 합격했다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 어학 성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되게 중요한 레이드가 있어가지고 계속 못 가다가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 성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되게 계속해서 어떤 분야에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또 그쪽 분야에 대한 정책이나 뭐 입법 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법안들이 올라오는지를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학생분들이시라면은. 그래서 의안정보 시스템이라고 likams.assembly.go.kr/bill 예, 비리거든요. 네, 여기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뭐 많은 분들이 뭐 말씀하셨으니까 또 간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야구에서 보면 뭐 파이브 툴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좌진을 굳이 이제 파이브 툴로 굳이 관리를 하자면 첫 번째 멘탈, 그 다음에 체력 다 내용이 났죠. 글쓰기 중요하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이제 시야입니다. 이제 전반적인 이 그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치우치지 않은 시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그 예전처럼 이게 그 분야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만의 독특한 분야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대학원 때 저희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공학을 배우려면 경영학을 배워야 되고 경영학을 배우려면 경제학을 배워야 되고 경제학을 배우려면 정치학을 배워야 되고 정치학을 배우려면 종교학을 배워야 되고 종교학을 배우려면 철학을 배워야 된다. 무슨 얘기니까 그냥 일단 다 겉핥기라도 한 번은 다 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폭넓은 시야 그리고 그 중에 자기만의 전공 그거를 이제 좀 깊숙이 갖추고 있다면 체력, 글쓰기, 시야, 멘탈, 지금 멘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털리거든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게 5가지가 갖춰지면 훌륭한 모자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MBTI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요새 예, 면접 볼 때 MBTI 내라고 하는 기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멘탈 감사합니다. 다소 사실 뭐 굉장히 유용했지만 또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가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디지털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산업은 사실 몇 년 사이에 뭐 급성장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뭐 또 내일도 막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지만 정말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금방 뒤처질 수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은 물론 공학 전공자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ICT 서비스나 그냥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제 국회의원분들 또 보좌진 분들이 ICT 산업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산업 현실과 다른 법안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나 견해를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번에 좀 순서를 바꿔볼까요? 예, 가운데 계신 네. 네, 국회는 이제 문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송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문과가 일단 많으시고 아무래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조계 출신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법학과 행정학과 출신의 보좌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공계나 산업계 출신 분들이 적은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어떤 기술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 송혜경 의원실에 이제 과방에 있었을 때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블록체인법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의원실에 그 법안을 발의를 하려면 다른 의원실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설명을 할 때 한 4, 5년 전만 해도 생소하니까 우스갯소리로 뭐 블록체인법이라고 하니까 뭐 레고법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최근에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신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걸 국회가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문송 국회지만 정말 많은 세미나와 공부 모임이 정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 이렇게 게시판에 포스터를 이렇게 쫙 보면 어떤 산업이 어떤 비즈니스가 제일 핫한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정말 뭐 여기 지금 다 이제 IT 쪽 의원실에 있으시지만 보좌진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한 공부는 무지막지하게 어느 업계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공계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제 뭐 그 현장에서 뭐 나사에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보좌진들보다도 약간 이해도가 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 자신만의 생각이고 다른 보좌진들도 한 2년만 있으면 거의 웬만한 교수님들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다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산업 이해도는 이미 이제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법을 처음 만들 때 그 게임법을 제가 1호 법안이었는데 앱스토어에서 자율 등급을 하는 법안을 제가 이제 국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만들었었는데 그때 그걸 해보기 위해 가지고 아이폰을 샀어요 그냥. 당시에 그 거금을 들여가지고 사고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업계에서 조금 이해를 하고 하다 보면은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차고 넘칩니다, 솔직히. 웬만한 보좌진들은 거의 준 전문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게 논의 과정에서 좀 많이 비틀어지고 한 거라 좀 외부에서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디지털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강단에 서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전문가들입니다. 저도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안 되는데 너무 좋으시면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정말 좋은 의견들 감사하고 네 다음에 이게 사람 눈높이에 맞게 자기가 보는 수준으로 보인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늘 이렇게 영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낮은 수준의 이 보좌진들의 역량을 계속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제 전문성 있는 보좌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보좌진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임위에 나와서 이 전문 분야를 하고 싶다고 해도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담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상임위가 바뀌게 되는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쭉 4년 동안에 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행정안전위원회였는데 내일 갑자기 농해수위로 가게 되면은 뭐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다음 날에는 농업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사실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좀 계속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뭐 언론 내에서도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가급적이면은 보좌진들이 좀 더 상임위 체제로 전문성 있는 그런 붙박이 체제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보좌진의 역량이 모시는 국회의원의 역량이고 국회의원의 역량이 사실 보좌진의 역량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제가 모셨던
모시고 있는 지금 윤영찬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전에 이제 ICT의 경험은 없으시지만 과방위 간사까지 하셨던 김성수 의원님 사례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당연히 윤영찬 의원님은 ICT 기업에 있으셔서 산업에 대한 이해도 많으시지만 계속 그 산업을 떠나신 이후에도 산업이 계속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의 전문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와 소통했을 때 이 산업을 진짜로 잘 알고 입법 과정에 그거를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거를 의원님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보좌진과 같이 공부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공학 전문가를 의원실에 초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셔서 보좌진들도 같이 있으면서 배우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모셨던 김성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ICT 분야에 전혀 베이스는 없으시지만 간사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뭐 타다라는 게 처음 서비스가 생겼을 때 타다는 뭐냐라고 그랬을 때 뭐 보좌진들이 이렇습니다라는 그냥 그 말만 듣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타다를 깔아보고 이용해 보시기도 하고, 넷플릭스가 처음 나왔을 때 넷플릭스를 깔아보고 이게 뭔지를 직접 경험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그렇게 나서시면 내가 이런 서비스를 써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보좌진들이 실제로 뭐 토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럼 장단점이 뭐고 여기서 필요한 우리의 뭐 입법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토론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과정들이 의원님과 보좌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이 산업 발전과 뭐 ICT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도 의원님이나 보좌진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타다 말씀하셔서 다음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법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죠. ICT 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정보통신기술 관련 법안 중 무려 73%가 규제 법안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국회에서 또 과학기술 관련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면서 느끼는 규제 법안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분씩 진보 자가님부터 한 분씩. 네, 그럴까요? 네. 일단은 20대 국회에 규제 법안이 많이 나왔다는 거에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안 좋은 측면이긴 하지만 법을 발의하는 개수 자체가 마치 국회의원의 능력이나 아니면 보좌진의 능력, 역량처럼 비춰지는 그런 경향들이 생겨난 게 좀, 그러니까 물론 법을 발의하는 게 국회의원의 하나의 역할이긴 하지만 그걸로 뭔가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또는 평가절하하거나 뭔가 그렇게 하는 그 세태가 좀 더 안타깝게 좀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규제, 특히나 뭐 ICT 분야의 규제를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규제라는 거 자체는 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성장이 필요할 때는 보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측면에 아팠을 때는 그 치료약이 필요하고, 어떤 시기에는 예방약이 필요하듯이 약을 쓰려고 해도 시기와 어떤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입법이 되고 그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같이 시너지가 나서 건강해질 텐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필요한 규제는 신중하면서 분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도록이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소 규제를 하되, 그러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거는 적기에 딱 필요한 규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는 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고민과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 결과를 저도 보고 느낀 게 이래서 그 민간 업계에서 국회가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구나라고 조금 알게 됐는데, 사실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보자면, 지금 옆에 저기 비서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건수가 한 24,000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처리하려면 한 달에 한 500개 정도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일단 양이 너무 많고, 양이 많다 보니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안이 많으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법안을 논의할 때
그 이제 간사 간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그 기준이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중요한 법들이 그리고 시끄러운 법들은 또 처리하지 않기도 하고 뭐 이런 양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안 프로세스 전반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이런 규제 법안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 국회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규제 개혁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말이 규제 개혁이지 구산업과 신산업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누가 총대를 메고 누가 욕을 먹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 건데 사실 그 의지는 리더십이에요. 결국 의사결정권자들의. 국회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권력일 것이고 그러니까 신산업에 대한 의지나 결단력이 없다 보니 다 회피를 하고 숨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표 계산하면서 목소리 큰 쪽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신산업에 대한 어떤 의지나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그 전문성을 담보로 정말 강한 결기를 지닌 리더십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규제 법안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보좌진들의 그런 역량 뭐 이런 질문들이랑 다 연관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능 법안이랑 규제 내용의 법안을 놓고 보면은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규제 법안이 훨씬 난이도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갈수록 법안을 많이 발의하게끔 독촉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만들기가 쉬운 규제 법안이 더 쏟아내져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론에서 쉽게 휘발성 있게 확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제 법안의 성격들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지능 법안도 굉장히 뭐 두서없이 그냥 맥락 없는 그런 쉬운 법안들도 있긴 한데 실제로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정밀하게 접근하려고 하면은 지능 법안 만들기가 한도 끝도 없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법안이 이 팔길이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제가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딱 요 팔길이 정도로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원은 하되 통제를 하지 않는 요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지금 뭐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참고로 저는 지금 이제 박사과정에서 규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예를 들어 규제가 항상 절대악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인앱 결제 관련해 아주 관심이 많을 텐데 인앱 결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에요. 그런 식으로 규제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럼 다만 우리가 이 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규제가 양산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규제 관련해 아주 강의를 할 때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법에 안 넣어도 되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정도에 넣어도 충분할 정도의 수준의 법을 도장을 찍어달라고 공동 발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은데 뭐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어주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법이 좀 양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 다 하셨지만은 그 의원들의 실적 그리고 인지도 그리고 이제 차기 공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게 이제 입법이 가장 이제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역발상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법안 발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단말기 유통법, 뭐 게임법과 더불어 지금 최대 규제 약법이라고 불리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을 제출을 했어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업계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정부의 반발이 있습니다. 통과 못해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없애고 합리화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득권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고 그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고 합쳐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73%라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충분히 합리적이고 저희 그 소통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말 숫자가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73%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좋은 말씀 들으니까 좀 든든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 질문에서 잠시 벗어나서 진성호 보좌관님 그리고 박지연 비서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들었습니다. 들은 걸로는 과방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좀 인기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저 질문 계속 드릴게요. 산업 위상에 따라 과방위 역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또 앞으로 과방위가 조금 더 실제 산업과 인더스트리랑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지금도 과방위에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과방위, 뭐 19대 때도 미방위 때도 활동을 하고 의원님을 모셨는데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 분들이 처음에 상임위를 결정할 때 가장 사실 인기가 있는 상임위가 국토위, 뭐 산자위, 뭐 이런 쪽,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역구나 지역 사업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류의 상임위가 당연히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과방위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다 보니 인기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상 과방위를 사실 안 해보신 분들은 더 보좌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이 오히려 과학, 기술, 방송, 정보, 통신 그리고 원자력 분야까지 담겨 있는 상임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고 어렵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더 약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인기는 상대적으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해보신 분들은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관심을 껐을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고 그리고 관심을 얼마나 뒀을 때 이 분야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 산업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이제 경험하시고 이 과방위의 맛을 들이시면 또 이제 좀 달라지는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있든 없으시든 이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하시다 보면은 여기서의 또 성취감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19대 때 발의했던 법이 지금에서야 뭐 성과가 나타나거나, 그러니까 산업기술이라는 게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나면 더 인기 있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과방에 있는 보좌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더 인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18대부터 계속 이제 미방위 처음에 이제 문방위를 시작하고 미방위 지금 이제 과방위까지 이제 쭉 오는 과정을 쭉 이제 4번에 18대, 19대, 20대, 21대에 거쳐 4번을 경험을 해봤는데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기도는 의원님들의 숫자입니다. 처음에 문방위 때나 미방위 시절에는 대략 한 30명 전후였는데 20대 때 26명까지 줄더니 지금 22명까지 줄었어요. 그만큼 이제 안 오려고 합니다. 인기가 없어진 거가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예산입니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 한 명인데 세계는 예산이 지배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예산이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어요. 지역구에 예산 많이 못 다가도 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방송국에서 굉장히 자주 노출을 해줍니다. 근데 요새는 1인 미디어가 이제 득세를 하다 보니까 방송의 영향이 낮아지고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방송에 자주 나가는 게 큰 의미는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영향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노출도 안 되고 지역구 예산도 못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게 당연히, 게다가 심지어 어려워요. 오기가 싫어요. 저도 솔직히 오래 있었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상임위 중에 하나고, 티도 안 나고 해봐야 욕만 먹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건 자부심이죠. 그 다른
그 어떤 상임위보다 가장 진취적이고 시대에 앞서가고 이런 자부심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예산 좀 많이 좀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아까 진보 보좌관님께서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하셨던 네, 이도경 보좌관님께 다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란의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이 해외와 비교하여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없애는 규제 챌린지의 1차 과제에 선정되었고 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이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셧다운제를 포함하여 현재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관점에서 당면 과제는 무엇으로 보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 현실 게임 업계 그리고 이용자 간의 인식의 간극이 굉장히 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게임 산업이 있고 그리고 e스포츠 산업이 있는데 이게 겹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을 뿐이지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e스포츠 쪽에 대한 인식과 게임 산업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르고 게임 산업에 있어서도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긴 했지만은 아직 뭐 선택적 셧다운제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신산업을 바로바로 지금 이런 게임 산업 관련된 법안에 녹여내지를 못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문가이신 빈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블록체인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사실 게임과 정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환금성을 띠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등급 분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서비스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못하고 저는 뭐 이걸 무조건 등급을 내주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등급을 내주지 않을 거면은 등급을 내주지 않는 명확한 이유, 가이드라인, 규정이라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명확하게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인터넷 강국이다, 게임 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전혀 이 정책, 입법 영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빨리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당면 과제라고 말씀 주셨던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신산업에 대한 그런 정책 입법적인 것들을 행정부와 국회가 바로바로 대응해서 빠르게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완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혜인 비서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님께서는 과학기술인 의원을 오랜 기간 보좌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 의원님도 네, 과학기술인이시고요. 보좌진으로서 과학기술인 의원님과 함께 입법 활동을 하시는 소감 그리고 과학기술인 의원실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산업을 위한 입법 기조 방향이 궁금합니다. 아까 문송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정말 이과 과학기술인 의원실이라서 다르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시죠. 20대 국회 때 이제 모셨던 송혜경 의원님도 IT 산업계에서 오셨었고 지금 모시는 이영 의원님도 IT 벤처를 이제 직접 운영하셨던 벤처인이신데 사실 저는 약간 숫자만 보면 좀 약간 울렁증이 있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공대 출신의 의원님들은 글씨보다 숫자나 도표, 데이터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고할 때도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기업들의 뭐 R&D 소프트웨어 투자 비용에 대한 뭐 세액 공제를 좀 늘리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 5%인데 10% 늘리겠습니다. 보통 보통 다른 의원님들은 그래 뭐 그러면 어디가 혜택을 받나 뭐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하는데 이제 보통 이공계 그 의원님들은 왜 5%에서 10%지? 7%는 안 되나? 왜 15%는 안 되는 거지? 그 약간 그 데이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에비던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관례적으로 2배 상향합니다라고 정말
약간 타성애적게 생각했던 일들을 아무래도 데이터 위주로 생각하는 일하는 습관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두 분이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시다 보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거침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저희 이영 의원실이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법안을 저희가 발의를 할 때 서명부를 다른 의원실에 일일이 들고 다니고 국회의사당에 가서 직접 제출을 하고 이런 대면 방식을 썼었는데, 저희 의원실이 처음으로 전자입법 이메일을 보내듯이 전자로 이제 발송하는 발의를 전자입법 문화를 정착시켰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하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용역계약서 같은 거 이렇게 들으면 의원님들이 그냥 보시고 아 이거 뭐 단가 잘못 쳤네 이렇게 바로바로 쳐주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좋고, 그래서 저희 이제 의원실의 입법 방향은 그 어떤 의원실보다 산업계의 고충을 너무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셔서 아무래도 법안을 만들 때 정말 신중하고요. 아까 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자님 그 의원실처럼 저희도 규제를 정말 규제를 없애는 방향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국회나 정부 부처에서 쉽게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이런 법들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정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그래서 정말 숙고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마음이 좀 저는 뭐 든든했지만 항상 좀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비서관님들, 보좌관님들의 전문적 식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간담회의 말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쯤에서 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입법, 정책 수립 시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한 분씩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산업과 ICT 산업이 가장 다른 점이, 그러니까 다른 산업은 일단 국내 생태계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ICT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경계가 없이 그러니까 국내외 산업을 다 생각하고 생태계를 다 생각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려 사항들을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입법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특히나 저희는 과방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산업에 대해서 다른 분야의 다른 부처가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시민사회가 또 다양한 의견, 그리고 다른 산업에서 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입법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과방위에 있는 의원실에서 만든 입법이라면 그래도 ICT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외칠 수 없는 그런 주장들, 법안들을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각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 가장 필요한 법이 무엇일지를 각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실들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요. 적어도 과방에 있는 의원실이라면은 그래도 ICT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내외 생태계를 다 살피면서 신중하게 입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데요. 뭐 입법이나 정책에 있어서 특히 IT 이런 산업기술 쪽에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좀 믿어보자. 민간을 좀 믿어보자. 그런 신뢰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저희 백신 예약 시스템 때도 질병청이 서버를 운영을 했지만 결국에는 민간의 SOS를 쳐서 지금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뭐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뭐 대기업 소프트 영역의 뭐 제한이라든지 여러 제도가 얽혀져 있는데, 여하튼 이 IT 분야나 산업 분야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절대 정부나 부처가 쫓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산업의 자율성을 좀 믿어보고 정말 이게 필요한 법인가, 정말 이게 필요한 정책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런 말 하면 저한테 마이너스일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좀 회색 분자거든요. 좀 정치색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e스포츠 쪽 정책을 할 수 있는 의원실이라면은 어디든 가는 편인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은 게임과 e스포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색이 정말 없어 왔거든요. 정말 소수의 게임 e스포츠 진흥을 목소리를 내시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대다수의 정당을 가리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셔 왔었어요. 당연히 쉽거든요. 부모표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치색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짜 지금 많이들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의원실들 분들 않고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조금씩 지금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거든요. 이 당에서 이런 법안이 냈기 때문에 여기에 살짝 결을 달리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우리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게임이나 e스포츠 쪽이 뭐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도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큼 진짜 좀 정치색을 가지지 말고 좀 더 산업 그 자체의 성장을 위한 면을 바라보면서 조금 법안이나 정책들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물론 이용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민의를 따르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그렇다고 대중의 의견이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계 의견이 또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제가 또 저도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아무튼 좀 신중하게 그리고 회색 분자적인 관점으로 산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입법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물론 들리시나요? 예. 그 입법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잘 들리나요? 예. 예. 입법을 할 때 세 번째 얘기하려니까 어색하네. 그냥 빨리 말하겠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말씀 잘 해주셨으니까 이제 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그 입법 시 가장 고려할 점은 사실 간단하게 말해도 웨이트앤시예요. 그러니까 일단 두고 보자. 그냥 건들지 말고 이게 뭐 하나 탁 불거졌다고 무조건 갖다 손대는 게 아니라 일단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소비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요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 탁 터졌다고 바로 법 만들고 바로 규제 만들고 또는 뭐 이게 유망하다 뭐 메타버스 유명하니까 이거 진흥한 법안 만들자 뭐 이러기보다는 일단 그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축구로 예를 들자면은 이제 플레이어들이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는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계속 휘슬 불고 가서 거기다 왜 패스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축구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우리 입법부는 룰을 세팅하는 그러니까 피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룰을 세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심판이 너무 좀 개입하지 말고 좀 지켜봅시다. 축구 좀 뻥뻥 지르고 서로 뒤치락뒤치락 해야지 재밌지. 이걸 그대로 맨날 개입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식의 이제 룰만 세팅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은 방관이라고 말하면 좀 나쁜 의미지. 그 방관, 그 약간 좀 한 걸음 물러서서 너무 이슈에 몰입하고 개입하지 말자라는 게 입법 시 가장 큰 고려 사항이에요. 또 근데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교육이나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맞지만
이런 디지털 특히 산업의 흐름을 제도가 따라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좀 조금만 더 이 과열된 제도주의, 제도 우선주의를 조금만 좀 탈피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좀 다른 의원님들이나 좀 보좌진들이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게 언론이나 뭐 사방에서 뭐 너네는 노냐, 뭐 세금 아깝다, 뭐 너 집에 가라, 뭐 보좌진은 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방에서 갈구니까 저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원칙과 기조는 있지만 저희도 그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네, 농담 속에 뼈가 있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이도경 보좌관님이 다시 강조하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그 회색 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뭐 과학은 뭐 밸류 프리다, 네,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 관련된 또 입법들은 아무래도 조금 정치색보다는 이제 산업의 발전, 국가의 발전 쪽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우선 고려되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제 우리 굿 인터넷 클럽 종료할 시간인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보좌관님들, 비서관님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입법기관에 근무하시는 포부도 좋고 또 디지털 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말씀도 좋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옛날도 아니고 몇 해 전에 그 보좌관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정재 씨가 뭐 아주 그냥 결연한 목소리로 가을 독사가 뭔지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멋있게 그래도 국회에서 그 가을 독사만 한 100말이라고 하면 안 되나? 1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을 독사가 되면 안 되고 가을 전어가 돼야 됩니다. 맛집처럼 가을만 되면 어떻게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더 지능 그리고 그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거 솔직히 저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여기 오늘 이 방송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저희를 맛집처럼 이렇게 항상 부담 없이, 돈도 많이 해요. 심지어 맛집들은 대부분 싸요. 그러니까 저희 오실 때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연락해 주시고 이메일 보내시고 문자 날려주시고 이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디지털 미래를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저희 보좌진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저는 크게 뭐 문체부 그리고 국회 그리고 게이머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아까 뭐 이용자들의 말에 따라야 되지만 너무 함몰돼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조금 배치된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의견이 통일돼서, 그러니까 좀 큰 목소리로 하나된 의견들이 좀 전달이 이때까지 많이 안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올해 2월이나 그때부터 조금 더 그런 단일화된 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전해져야지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의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국회 관해서는 좀 게임 전문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게임 전문가 국회의원이 많이 좀 공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정당별로도 진짜 게임 잘하시고 게임 전문가 분들 많이 공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정책과가 깊이 부서예요. 왜냐하면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온 사방에서 민원을 다 던지고 욕을 하고, 어떤 분은 하도 민원 전화를 받다 보니까 지금 병가를 내고 계신데, 이 게임산업정책과 이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거 제가 갑자기 행정부 칭찬하니까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게임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분들이 오래 근무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2년 주기로 있는다고 보면은 뭐 10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옮기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조금 떨어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셧다운제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제를 방어하고 계셨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보호과
보험 매체가 예, 거기에 과장님은 10년 동안 쭉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게임과의 과장님은 뭐 2년 이하에 계시던 분들이 있다 보니까 논리 싸움에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이런 게임 이런 쪽에 좀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행정부처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분들이 좀 임기를 한 3년, 4년 이렇게 가는 대신에 뭐 연봉을 좀 더 높게 주신다든가 성과급을 주신다든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무원 분들도 전문성을 많이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곧 국감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감 공지를 먼저 짧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좀 행안이어서 공공 데이터라든지 전자정부에 대한 민원 정말 문제 제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계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국회로 좀 많이 와주세요. 그 IT 업계 분들이 굉장히 샤이하세요. 그 어떤 산업 종사자들보다 특히 IT 디지털 쪽 분들이 굉장히 그 의견을 말하시는 걸 좀 이렇게 주춤주춤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디지털 업계 분들, 이 산업 IT 분야에서 국회에 많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국회 내 인식을 좀 바꿔주시고, 그 뒤에서 뭐 쟤네는 정말 무식하게 왜 저러냐 이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플레이어가 좀 돼주셔서 국회에서 같이 한번 디지털 산업을 제대로 이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로 오십시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산업계에 계실 거고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과방위에서 뭘 하고 있냐, 지금 법도 통과도 안 되고 지금 산업을 위해서 뭐가 진행되고 있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몇 달째 법안 이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고 그래서 발의된 법안들도 그러니까 진행하는 법안이든 규제하는 법안이든 그 어떤 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그 답답함에 원래 과방위는 이랬지 파행이 잦았지 뭐 그렇게 낙심이 들다가도 그렇다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원래 이런 것이야 라고 하고 있진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꺼두지 않고 계속 법안 소위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각 법안들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계속 챙기고 있고 그 법안 소위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산업이 계속 바뀌고 의견들이 바뀌는 것들을 소통하고 그리고 팔로우하면서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것들로 법안을 꼼꼼하게 심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앞서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필요한 의견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법안들이 심사되고 정리되고 그래서 이 산업 발전이나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역시도 깨어서 지켜보고 있으니 저희 국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시면서 관심을 계속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사회자로 왔지만 사실 국민의 일원으로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굿 인터넷 클럽 간담회 오늘 여의도에서 생각하는 디지털의 미래에 대해서 비서관님들, 보좌관님들 또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